서연은 서울의 유명 미용실 점장이었다. 강남 가로수길에 위치한 그 미용실은 그녀의 자부심이었다. 5년간 스태프로 일하다가 2년 전 독립해서 만든 자신의 공간이었다. 남편 도연은 삼성전자 마케팅 부서 근무 7년 차였다. 둘 다 사회에서 인정받는 직업을 가진 전형적인 성공한 부부로 보였다. 결혼식 전 도연은 서연에게 말했다. 내가 너보다 2배 벌잖아. 결혼 비용은 내가 거의 다 낼 테니까. 너는 집안 꾸미기나 해. 그 말은 마치 남편이 주도권을 쥐겠다는 선언 같았지만 서연은 그렇게까지 깊게 생각하지 않았다. 사랑이 충분했고 미래가 밝아 보였고 둘이 함께라면 모든 게 가능할 것 같았다.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 도연이 선택하지 않은 것들. 예식장 드레스, 초대장 디자인을 서연이 모두 정했지만 그것이 그녀에게 기쁨을 주었다. 예쁜 신부가 되고 싶었고 둘의 시작을 완벽하게 만들고 싶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서연은 믿었다. 사랑이면 돈 차이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결혼은 둘이 함께하는 여정이고 숫자보다 마음이 중요하다고. 엄마도 그렇게 가르쳤다. 돈은 나중에라도 벌 수 있지만 남편과의 신뢰는 깨지면 돌이킬 수 없다고.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결혼식 날 친구들이 축하해주고 가족들이 눈물을 흘릴 때 서연은 이미 불안감이 자신의 마음 한구석을 차지하고 있었다. 예식 중에도 도연은 자신의 친구들과 계산을 했고 서연의 어머니가 준비한 예물에 대해 이 정도면 괜찮네라는 평가를 했다. 예물을 보고 너희 집에서 이 정도밖에? 라고 말한 건 아니었지만 그 톤이 모두에게 전달되었다. 그 순간은 지나갔지만 그 말은 남아 있었다. 신혼집 계약금도 결국 도연이 더 많이 낸 탓에 서연은 항상 도연이 해준 거라는 느낌을 받아야 했다. 신혼집은 아파트 32평. 도연이 아파트 보증금 그리고 월세도 도연이 더 많이 부담했다. 그 차이가 생각보다 컸다. 결혼 1년 차. 신혼생활의 로맨스가 조금씩 벗겨지기 시작했다. 도연은 퇴근 후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들었다가 불쑥 말했다. 요즘 세상에 통장 하나로 사는 사람 없어. 각자 벌고 각자 관리하자. 숨 막히잖아? 서연은 그 말을 우리가 독립적인 부부가 되자는 현대적인 제안이라고 생각했다. 페미니즘의 시대. 여성도 당당하게 자신의 경제권을 지켜야 한다는 말도 많았고 그런 말들이 옳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말은 사실 공평이 아니라 분리의 선언이었다. 그리고 그 분리 뒤에는 숨겨진 계산이 있었다. 도연의 월급은 약 500만 원. 상여금을 포함하면 연 7천만 원 정도. 서연의 월급은 약 300만 원. 생활비 반씩을 내기로 했으니 각각 150만 원씩 나갔다. 하지만 서연의 통장에는 남는 게 거의 없었다. 각종 세금과 보험 저축. 그리고 엄마가 아프셔서 엄마 병원비까지 감당하고 있었다. 월급 외에 따로 통장에서 집어넣어야 하는 돈이 매달 200만 원씩 나갔다. 반면 도연은 생활비 15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거의 자유롭게 쓸 수 있었다. 점심은 회사 복지에서, 저녁은 후배들과 회사 비용으로, 저녁 술자리는 선배 대접받기도 했다. 실제로 손에서 나가는 돈은 거의 없었다. 서연은 혼자 이를 악물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번 달 식료품비가 좀 많이 들었는데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도연에게 생활비를 좀 더 받을 수 있을까 했던 것이다. 도연은 쌀쌀한 눈으로 보았다. 휴대폰을 내려놓지 않았다. 내가 후배들 밥 좀 샀다고 잔소리야? 어제 회사 후배들이랑 스시 먹는데 30만 원 썼어. 너도 네 돈으로 쓰면 되잖아. 내가 뭐라 했나? 각자 관리한다고. 근데 생활비 150만 원으로는 정말 더 벌어. 다른 미용실에서 부업을 한다거나 뭐 하던지. 내 월급을 올리면 나도 좋겠지만 이미 이 정도인데 나한테 매달 돈 타먹을 이유는 없지 않냐? 그 말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서연은 이제 알았다. 당신은 나를 아내가 아니라 그냥 룸메이트로 보고 있다는 뜻이었다.
필요한 경비를 최소화해야 하는 부담이라는 뜻이었다.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입술은 굳어졌다. 그날 이후 사랑은 숫자가 되었다. 감정은 계산기가 되었다. 신뢰는 영수증이 되었다. 밥상을 차릴 때도 옷을 사줄 때도 선물을 할 때도 그녀는 항상 마음 한구석에서 계산했다. 이게 내 돈에서 나가는 건지 우리 공동 생활비에서 나가는 건지 그리고 이 투자가 과연 보상받을 수 있을지. 시간이 흐르면서 도연의 태도는 더욱 심해졌다. 그는 월급 날마다 서연의 지출을 검사했다. 마치 감시자처럼 신문관처럼. 신용카드 명세서를 받으면 한 줄씩 짚어 물었다. 생리대. 이건 왜 샀어? 이건 우리가 같이 쓰는 물건이 아니잖아. 나는 쓰지도 않는 건데. 내 돈에서 나간 생활비로 사는 거야? 우리 통장은 건드리지 마. 공동 생활비 외에는. 이 문장이 서연을 가장 절망하게 했다. 우리 통장이라는 표현. 한편 도연은 자신의 물건엔 돈을 아끼지 않았다. 회사 동료들과의 경쟁 심리. 혹은 단순한 욕망이었을까. 명품 시계, 명품 가방. 매달 새로운 옷. 그리고 하루는 공용통장 돈으로 100만 원짜리 드론을 사며 웃었다. 온라인 게임처럼 드론 영상을 찍으며 하루를 날렸다. 내가 월세도 너보다 훨씬 더 많이 내는데 이 정도도 못 사. 취미생활도 못하고 살 수는 없지. 그럼 당신 월급에서 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 뭐 공용통장에 있던 건데. 그 통장도 우리 둘 다의 돈이잖아. 그렇지만 내가 더 많이 넣잖아. 내 몫은 내가 정하는 거지. 너처럼 돈을 함부로 쓰는 것도 아니고. 너는 생리대 하나 사는 것도 문제 삼으면서 지금 어떻게 나한테 그래? 그건 너의 문제지. 나의 문제가 아니지. 그럼 너가 돈을 더 벌던가. 각자 관리하기로 했잖아. 각자 관리. 그 말은 이제 무기가 되어 있었다. 도연의 입에서 나올 때마다 서연은 한 발씩 물러서야 했다. 말도 안 되는 억지였다. 어이가 없었다. 남편이 돈을 못 준 게 아니라 당신이 돈을 더 못 버는 거 아니냐. 당신이 경제관념이 없는 거 아니냐. 라는 주장을 펼쳤다. 실제로 서연은 경제관념이 없었을까? 아니었다. 그녀는 매달 수첩에 수입과 지출을 기록했다. 어느 부분에서 돈이 새고 있는지 계산했다. 하지만 기본적인 생활비 반이 나가고 각종 보험과 저축을 하고 나면 개인 용돈으로 남은 게 거의 없었다. 심지어 엄마 병원비도 내야 했다. 자신의 얼굴은 창백했다. 눈가에 주름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마에도 새로 주름이 패였다. 스트레스로 인한 탈모도 시작되었다. 예쁜 미용사였던 자신은 이제 힐끗 거울도 안 봤다. 자신의 얼굴을 보는 게 싫었다. 그 얼굴에는 자신감이 없었다. 그 눈에는 희망이 없었다. 그 입에는 웃음이 없었다. 이 결혼 나 혼자 사는 거네. 결혼 3년 차. 상황은 악화되었다. 도연은 퇴근 후에도 매일 술을 마셨다. 회사 동료들과 강남 가로수길 바에서, 때론 클럽에서, 새벽 2시, 3시에 돌아오곤 했다. 집에 올 때는 옷에서 향수와 담배 냄새가 배어 있었다. 집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있었다. 서연아, 너도 좀 들어. 너도 일 더 해. 부업이라도 해서 나랑 맞춰야지. 남편이 이렇게 버는데 아내가 이것밖에 못 버니까. 뭔가 밸런스가 안 맞지 않아? 우리 회사 마케팅 부장 아내는 벤처회사 대표야. 우리 임원 아내는 의사야. 넌 뭐냐? 미용사, 미용실 점장? 그 말이 담겨 있는 것은 명확했다. 당신은 내 수준에 못 미친다. 당신은 이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다. 당신은 나를 끌어내리는 짐이다. 서연은 울며 말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뭘 더 해? 미용실도 운영하고 집안일도 다 하고 시댁도 챙기고. 집안일 시댁 챙기는 건 당연히 네가 해야지. 여자니까. 그리고 돈도 더 벌어야 해. 나는 이 정도 수준의 집, 차, 명품을 원하는데 너는 거기 맞출 수가 없잖아. 너 때문에 나도 못 산다. 내가 언제 당신을 못 살게 했어? 매달 생활비를 반씩 내는데. 나머지가 모두 내 자유 시간이 돼야 하는데 너한테 시간을 뺏긴다고. 이게 이해가 안 돼. 결혼 3년 만에 서연은 깨달았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 거래였구나.
그리고 거래 조건을 자신이 맞출 수 없다는 걸. 서연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그날 이후 서연은 모든 걸 멈췄다. 밥도 빨래도 안부 전화도. 퇴근 후 시댁에 전화해서 안부를 여쭙는 것도 멈췄다. 처음에는 작은 저항으로 시작했다. 도연이 집에 들어왔을 때 어서 와라는 말도 없었다. 밥상도 차리지 않았다. 도연은 자기가 먹을 것을 직접 데워 먹어야 했다. 처음엔 화내고 며칠 뒤엔 적응했다. 그러다 서연의 무관심에 도연은 분노했다. 얼굴이 붉어졌다. 너 뭐 하는 거야? 밥은? 네가 부업하라면 난 일하고 왔어. 집안일도 남편 몫이냐? 내가 알아서 할 만큼 했는데 더 원하면 당신이 하세요. 그게 무슨 말이야? 아내가 남편한테. 뭐가 아내야? 나는 용역 직원도 아니고 당신 시녀도 아니야.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말했다. 그리고 도연의 얼굴이 변했다. 분노 다음이 무엇인지 서연은 알았다. 공포였다. 서연이 나가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하는 공포. 결국 도연은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거실에서 서연이 들을 수 있는 거리에서.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지만 서연의 주의를 끌기 위한 행동이었다. 우리 와이프는 진짜 여자가 아니야. 돈도 못 벌고 감정도 없어. 뭘 해도 반응이 없어. 진짜 답 없어. 결혼 이거 실패한 것 같아. 요즘 너무 힘들어. 아내가 내 수준에 못 미치니까. 그 말들이 거실을 가득 채웠다. 가구를 적시고 벽을 타고 천장에 박혔다. 그 통화를 우연히 들은 서연은 모든 걸 놓았다. 마지막 끈도 마지막 희망도 마지막 사랑도. 6개월 뒤 도연은 교통사고를 당했다. 퇴근길 강남역 근처. 음주운전이 아니었으니 다행이었다. 차를 바꿔서였다. 새로 산 고급 외제차로 운전을 서툰 영역까지 나갔고 신호를 제대로 보지 않았다. 대형 트럭과의 충돌. 응급차가 와서 동료가 119에 신고했다. 운 좋게 목숨은 건졌다. 뼈는 부러지지 않았다. 하지만 얼굴과 팔에는 깊은 흉터가 남았다. 응급실 의사는 성형수술이 필요하다고 했다. 심한 흉터였다. 그리고 흉터는 평생 남을 수도 있다고 했다. 레이저 치료, 주사시술 피부 이식까지 전부 고려해야 할 상황이었다. 치료비는 최소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대였다. 일주일 뒤 도연은 병원 침대에 앉아 있었다. 머리는 붕대로 감겨 있었고 오른쪽 얼굴은 밴드로 덮여 있었다. 거울을 본 도연은 한 번 비명을 질렀다. 자신의 얼굴이 아니었다. 낯선 사람의 얼굴이었다. 회사 임원도 찾아왔고 동료들도 찾아왔다. 모두 다 떠났을 때 서연이 들어왔다. 3일간을 안 보이던 아내였다. 도연은 절망했다. 눈이 젖었다. 아내를 보자. 욕구불만의 감정들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아무도 자신을 보듬어주지 않았고 아무도 눈을 맞춰주지 않았다. 그런데 아내가 왔다. 서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첫 말이 사과였다. 서연은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침상 옆 의자에 앉았다. 서연아, 나 성형비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수술이 컸어. 돈이 좀 많이 들어. 서연은 조용히 물컵을 내려놓았다. 손가락이 떨리지 않았다. 마음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마음을 닫아버렸다. 3일간의 침묵 속에서 모든 걸 정리해버렸다. 내가 벌면 내 거, 네가 벌면 네 거였잖아. 그 규칙, 네가 만들었지. 도연의 얼굴에서 마지막 희망이 사라졌다. 입이 떨렸다. 서연아, 제발 난 지금 정말. 당신이 그렇게 말할 때 나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매달 카드 이자를 내면서 내 부모님 병원비를 내면서 당신이 시간이 없다고 불평할 때 내가 잘못했어. 진짜 미안해. 지금 와서 미안해. 3년을 그렇게 했으면서 서연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없었다. 그보다 더 무서운 것. 무관심이 있었다. 너는 나한테 각자 관리하자고 했을 때 나한테 그 말이 뭘 의미하는지 한 번이라도 물어본 적 있어? 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봤어? 아니지. 당신은 자신의 불만만 했어.
내가 못 벌어서, 내가 감정이 없어서, 내가 당신을 끌어내려서,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지난 3년이 돌아올까? 날 보고 거울 보고 울던 날들이 돌아올까? 잠도 못 자고 두려워하던 내가 돌아올까? 서연은 병실을 나섰다. 도연의 울음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복도를 걸으며 중얼거렸다. 이제 정말 공평해졌네. 부부는 결국 같은 집 안에서 서로 다른 세상에 살았다. 법적으로는 부부였지만 마음으로는 남남이었다. 그리고 사랑 대신 계산서만 남았다. 서연은 미용실을 더 확장했다. 2호점을 내기로 결정했다.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자신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게 지금의 생존 방식이었다. 도연은 성형수술을 받지 못했다. 돈도 마음도 도와줄 사람도 없었다. 회사에 복귀했을 때 동료들의 눈길이 달랐다. 직장 회식에서 후배들도 한 발씩 물러섰다. 얼굴은 회복되지 않았다. 피부 이식을 해도 흉터는 남았다. 매일 거울을 보고 그 거울 속에서 자신의 실수를 마주했다. 신혼 때 그렇게 자랑하던 각자 관리라는 말은 이제 둘 사이에 가장 깊은 상처가 되어 있었다. 집에 들어오는 도연과 나가는 서연. 같은 시간 같은 집 다른 마음. 그들은 더 이상 남편과 아내가 아니었다. 단지 같은 주소에 등재된 두 명의 타인일 뿐이었다. 거실에 앉아 있을 때도 서로 다른 소파에 서로 다른 생각으로 도연은 야간 병원을 다니기 시작했다. 흉터 치료. 하지만 돈이 없었다. 신용카드를 긁었다. 처음엔 100만 원. 그 다음엔 200만 원. 그러던 어느 날 신용카드가 거절되었다. 한도 초과. 도연은 그제야 서연이 3년간 무엇을 견디고 있었는지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다. 그 치욕감, 그 분노, 그 절망감. 서연아, 잠깐만 우리 통장에 좀. 각자 관리하기로 했잖아. 같은 말이었다. 도연 자신이 했던 말이 이제 돌아왔다. 부메랑이 되어 자신을 맞았다. 서연은 법무사를 찾아갔다. 이혼 상담을 받기 위해 위자료, 재산 분할, 그 모든 것에 대해 법무사는 말했다. 부부가 각자 독립적으로 생활했으니 재산분할도 어렵습니다. 다만 혼인 기간 동안의 위자료, 서연은 위자료도 받지 않기로 했다. 도연과의 모든 연을 끊고 싶었다. 그것이 자신을 더 빨리 해방시킬 방법이었다. 집은 어떻게 하나 싶었지만 도연이 그대로 있겠다고 했다. 떠날 곳이 없었으니까. 서연은 미용실 위층에 작은 원룸을 얻기로 했다. 그것만으로도 자유로웠다. 이혼 서류에 사인하던 날 서연의 손은 떨리지 않았다. 도연의 눈에는 눈물이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이미 눈물을 다 흘렸다. 3년 전부터 정말 미안해. 그 말은 이제 나한테 말하지 말고 너 자신에게 해. 마지막 대사는 그것이었다. 결혼은 시작이었고 이것이 끝이었다. 그리고 남겨진 것은 사랑이 아니라 상처였고 추억이 아니라 후회였다. 각자 관리라는 말은 이제 그들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하는 문장이 되었다. 결국 모두가 혼자였다. 함께였으면서도 영원히 혼자였다.